자, 근데 이 비특이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비특이적이란 말은 모든 항원에 똑같이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A라는 항원이 진입을 해도 똑같이, B라는 항원이 진입해도 똑같이, 항원의 종류와 상관없이 같은 반응으로 방어하는 걸 비특이적이라고 얘기해. 특이적이지 않다라는 뜻이니까. 알겠죠? 특이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A라는 항원이 왔을 때는 A를 항원을 막는 애들이 맞고, B 항원이 들어왔을 때는 A를 막던 애들은 막을 수 있다 없다. 못 막는다. B를 막는 그 면역체계가 또 활성화돼서 이 B를 막아야 돼. 이렇게 맨투맨 방어가 가능한 게 2차 방어작용입니다. 특이적인 거. 농구에서의 맨투맨 방어 아니? 개인 방어? 지역 방어가 아니라. 그래서 비특이적인 말을 문제 풀기 좀 쉽게 풀어서 다시 한번 써주면, 자, 비특이적이란 말은 항원과 결합하지 않고 일어나는 방어작용입니다. 자, 결합하지 않고 이 면역을 해주기 때문에 항원의 종류와 상관없이 다 같은 반응으로 막을 수 있는 거. 하지만 상대적으로 특이적은 뭐냐면 항원과 결합을 통해 막는 면역입니다. 그럼 이 말은 결합을 하면 막을 수 있지만 결합을 안 하면 못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항원의 모양과 같은 모양이 있어서 결합을 통해서 막는 건 2차 방어야. 그러니까 결합을 하는 모양이 만약에 달라버리면 결합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걔는 못 막겠죠. 그래서 특이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얘기는 결합하느냐 결합하지 않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1차 방어작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선천적 면역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선천적 면역. 그러니까 교과서에 1차 방어작용이라고 안 나오고 선천적 면역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 1차 방어작용과 같은 말입니다. 선천적 면역. 그러면 또 어떻게도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비특이적 면역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비특이적 면역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2차 방어작용은 안 쓸게요. 2차 방어작용은 후천적 면역 또는 특이적 면역이라고도 합니다. 2차 방어작용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특징들을 좀 정리해 줄게. 1차 방어작용과 2차 방어작용의 또 특징을 쓰긴 했는데, 또 다른 특징. 반응 시간, 대응 시간, 방어 시간, 대응 시간, 대응. 다른 말 없나? 자, 1차 방어작용은 대응 시간이 즉각적입니다. 1차 방어작용은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1차 방어작용은 비특이적이고 선천적인 면역인데 항원이 침입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난다고요. 이거랑 비교해서 2차 방어작용은 적어도 하루 이틀 일어나. 제일 빠른 게 하루 이틀 뒤에 일어나. 그러니까 느리죠. 반응이 느리다. 대응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나타난다. 하지만 방어 효율은 1차 방어작용은 효율이 낮습니다. 잘 못 막습니다. 뭐에 비해서? 2차 방어작용에 비해서. 2차 방어작용은 엄청 잘 막아요. 이 2차 방어작용이 작동하는 순간 항원들은 우르르 줄어듭니다. 제거가 빠르게 제거된다고요. 대신에 단점이 또 뭐냐면 에너지의 효율성이 얘가 굉장히 낮아요.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소모라고 써야 되겠다. 에너지의 소모량이 굉장히 많다. 2차 방어작용이. 자, 그러니까 2차 방어작용은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항원들을 빠르게 제거하는 면역이 바로 2차 방어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감기가 심하게 걸리면 몸살이 걸리죠. 몸살 걸리면 이 근육에 힘이 없으니까 잘 못 움직이잖아요. 그게 바로 2차 면역이 되고 있을 때야. 2차 면역이 되고 있을 때는 우리는 면역의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골격근에 힘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 몸살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으스르르 막 춥고 오한 걸리고 하는 게 전부 다 2차 방어작용이 되고 있을 때. 대신 에너지 소모량은 적다. 1차 방어작용은. 자, 1차 방어작용은 적은 양의 에너지를 쓰는 대신에 많은 항원들을, 여러 종류의 항원들을 막을 수도 있지만, 막는 효율은 낮다. 알겠죠? 이렇게 비교해 놓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차 방어작용에 뭐가 있냐면, 두 번째,
1차 방어작용이 뭐가 있는지 정리해 줄게요. 자, 1차 방어작용의 종류를 얘기할 때 처음부터 세부적으로 다 하나하나 다 기억하지 말고 일단 크게 정리합니다. 크게 장벽을 통한 방어와 장벽을 통한 방어, 그리고 내부 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할 때 1차 방어작용 내용 기억할 때 내가 이제 이 종류들을 막 써줄 텐데 이 종류들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말고 얘네들을 크게 이렇게 나누라고요. 알겠죠? 그럼 수업 시간대로 내용 정리가 됩니다. 장벽을 통한 방어와 내부 방어로 나뉘는구나. 크게 일단 라인을 잡으라고. 그래서 내가 이론 수업이 끝났을 때 머릿속에 1차 방어작용이 어떤 게 있는지는 몰라도 장벽을 통한 방어와 내부 방어가 있었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장벽을 통한 방어는 저절로 따라와. 내가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온다고요. 큰 라인을 잡으라고. 그래서 장벽을 통한 방어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피부가 있습니다. 피부. 자, 어디 말랑말랑하고 약해 보이는 이 피부지만 자, 이 피부는 실제로 물리적, 화학적 방어벽입니다. 물리적, 화학적 방어벽이다. 자, 그래서 외부의 항원이 이 피부를 뚫고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피부를 뚫고 들어오진 못합니다. 뭐 채채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뜯어. 피부를 이렇게 뜯은 다음에 들어오긴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피부가 상처가 났을 때는 들어올 수 있다고. 하지만 피부가 상처가 없이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피부는 완벽한 항원에 대한 방어막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우리 몸에 있는 피부로는 항원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들어올까요? 피부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곳. 피부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곳으로는 항원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게 구멍들이죠. 구멍들. 땅구멍 등 엄청 많잖아요. 이런 구멍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구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멍의 안쪽에는 점막층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해봐. 콧구멍의 안쪽을 이렇게 만져보라고요. 그럼 이렇게 끈적끈적한 액체가 있을 거야. 전 없는데요?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끈적한 액체가 많은 게 건강에 좋은 겁니다. 알겠죠? 근데 만졌더니 노란색 액체가 있는데요? 그거는 방어작용 한 결과입니다. 걸러진 결과야. 이물질들이 걸러진 결과라고. 자, 점막층이 있고, 그리고 안쪽에서는 점액물질을 분비합니다. 점액물질을 분비한다. 자, 그래서 이 점막층과 점액물질을 통해서 구멍으로 항원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고요. 이것도 1차 방어작용이다. 여기다가 이 점막층에 있는 이 점막물질과 점액물질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공통적으로 라이소자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이소자임 또는 리소자임이라고도 있습니다. 라이소자임 또는 리소자임. 이게 외부의 항원을 분해하는 항원 분해 효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눈물, 뭐 콧물, 침 여기 속에는 다 이 라이소자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으로 들어오는 이물질들을 녹여버리고 분해시켜 버린다고요. 알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왔으면 이 구멍의 안쪽에는 털이 존재합니다. 이 목구멍에는 선모층이 있고요. 털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다고요. 선모. 근데 담배를 피면 그 담배 연기가 선모의 반응을 약하게 만들어. 그래서 건강에 안 좋다고. 폐암을 일으킨다고요. 다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면 그 담배 연기가 선모의 활성화를 낮춘다고요. 그래서 필터링 역할을 약하게 해준다는 거죠. 어릴 때는 피지 말아라. 알겠죠? 어릴 때는 굉장히 많은 물질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더 안 좋다. 자, 털은 필터링을 해준다. 항원들을 필터링 해준다. 그러니까 이 털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천연 공기청정기죠. 공기청정기에 있는 필터가 바로 털인 거죠. 그리고 더 우리 몸에 있는 게 더 좋은 게 털에 만약에 이물질들이 걸려졌어. 그러면 자가 청소 기능이 있습니다. 이 털들의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이런 이물질들을 바깥쪽으로 배출하는 기능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기침과 재채기입니다. 네 번째,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
필터링 된 항원들을 외부로 배출해서 이 털에 걸려있는 항원들을 배출하게 해준다고.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 외부로 배출한다. 자, 이 네 가지가 바로 1차 방어작용의 장벽을 통한 방어고, 그러면 이 기침과 재채기는 1차 방어작용에서 나온다면 1차 방어작용인데, 선천적이고 비특이적인. 근데 이 기침과 재채기가 만약에 신경계 문제에서 나온다면, 반사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반응이죠? 아닌데요? 했는데요?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털에 걸려있기 때문이 아닌 거지. 내가 그냥 의식적으로 한 거지. 그거 말고 털에 걸려 있어서 나도 모르게 기침 자꾸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바로 무의식적인 반사야. 그럼 이 반응의 중추가 누굴까요? 코 아래니까. 연수반사입니다. 알겠죠? 이게 신경계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연수반사 예로. 이게 같이 이렇게 묶여서 나온다고. 자, 그 다음에 내부방어는 뭐냐면, 이 내부방어는 우리 몸 내부에 항원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다 뚫고 들어올 수도 있죠. 다 뚫고 들어와서 내 몸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몸 내부에서 항원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항원이 만들어지는 게 좀 이상하긴 하니? 왜냐면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살아있어. 그러면 세포야. 내 몸의 세포야. 근데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죽었어. 그럼 뭐예요? 항원입니다. 알겠죠? 그럼 만약에 엄마가 너네들이 임신을 했어. 근데 잘 크면 개체야. 근데 아기가 죽었어. 그럼 항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겠죠, 임산부가? 이따만한 그 항원 덩어리가 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가 엄마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빨리 끄집어내야 돼요. 항원 덩어리 빨리 끄집어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둘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 몸 내부에서도 항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은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죽지 않는 세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죽으면 우리 몸에서 항원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우리 몸 내부에서 항원이 있을 때는 내부 방어가 일어납니다. 자, 이 내부 방어의 첫 번째는 백혈구의 식세포 작용. 백혈구의 식세포 작용으로 제거한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과정을 좀 알려줄게. 자, 그림은 뭐 간단히 그려도 되고, 자, 그림은 그리지 않고 이따가 설명 써주는 것만 써도 됩니다. 얘는 백혈구예요. 얘는 백혈구고, 얘는 항원입니다. 얘가 항원. 자, 그럼 우리 몸 내부에 생기는 그 항원을 이 백혈구가 먹어서 제거하는 게 바로 식세포작용인데, 그 먹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 백혈구가 세포막을 안쪽으로 유입을 합니다. 이렇게 함입을 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알겠죠? 쭉 끌어들이면서. 그런 다음에 이 막을 막아버립니다. 이 막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작은 주머니가 만들어졌죠. 먹어서 생긴 주머니를 이 뭐라고 하냐면 식포라고 얘기합니다. 됐니? 자, 그럼 이 식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막은 원래는 무슨 막, 누구의 막이었다? 원래는 백혈구의 세포막이었죠. 그러니까 이 식포를 만들면 만들수록 이 백혈구의 세포막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길이가 짧아지겠죠. 표면 쪽이 짧아지겠죠. 이 세포막을로 이렇게 둘러싸서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만들어진 이 식포를 리소좀으로 제거합니다. 리소좀 또는 라이소좀. 통과 때 배웠니? 리소좀, 소기관. 리소좀. 자, 리소좀 안쪽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여러 가지 가수분해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가수분해 요소. 혹시 가수분해 요소가 뭔지 아니? 안 들어봤니? 그러면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하게 되면 뭐가 돼요?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하면 이당류가 되죠? 이당류 엿당. 그러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뭐가 돼요? 단백질이 되죠?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해서 단백질이 되죠? 그리고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결합하면 지방이 되죠? 이 모든 결합 반응은 다 탈수 축합 반응입니다. 탈수, 물을 빼서
결합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유기물들, 탄단, 지방은 합쳐질 때 물을 더해서 축합됩니다. 물이 빠져나오면서 축합됩니다. 물을 빠져나오면서 축합된다고요. 그럼 이거를 분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넣어줘야죠. 물을 더해서 분해하는 반응을 가수분해 효소가 해준다고요. 그래서 이 가수분해 효소는 쉽게 얘기하면 탄단지 분해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단 지방 분해 효소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소요소는 다 뭐다? 다 가수분해 효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효소들, 소화 효소들, 뭐 아밀레이스, 뭐 펩신 등등등 전부 다 모든 소화 효소는 전부 다 가수분해 효소입니다. 알겠죠? 가수분해 효소에 포함된다고요. 리소솜도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유기물들을 분해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왜냐하면 생물체는 다 유기물로 되어 있으니까. 알겠죠? 유기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가수분해 효소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 리소솜에 있는 막과 이 식포의 막이 융합이 돼요. 들어오면 이렇게 막이 융합이 되면서 안쪽에 들어있는 가수분해 효소가 뿌려져서 얘를 제거합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식세포 작용이고, 자, 그러면 이 항원이 쪼개질 거 아니니? 그럼 여러 가지 조각으로 이렇게 쪼개지겠죠. 자, 이 쪼개진 걸 이 백혈구가 자기 표면에다 이렇게 붙여놔요. 자, 붙이는 작용을 바로 항원 제시라고 합니다. 항원 제시. 항원을 제시해서 이거를 분석하게끔 유도해 주는 걸 바로 항원 제시라고 하고, 자, 이 항원 제시는 2차 방어 작용을 촉진시켜 준다. 2차 방어 작용을 촉진. 그래서 식세포 작용을 과정을 다시 써줄게. 첫 번째, 백혈구가 항원을 세포 내로 끌어들인다. 자, 글자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으면 물어봐. 백혈구가 항원을 세포 내부로 끌어들인다. 두 번째, 백혈구의 리소좀으로 항원을 분해한다. 세 번째, 분해가 돼서 만들어지는 항원 조각을 항원 제시한다. 그래서 항원 제시한다에다가 2차 방어작용 촉진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염증 반응이 있습니다. 염증 반응. 염증 반응은 좀 한두 번 들어봤잖아요. 내가 방어작용을 안 배웠어도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눈에 염증이 있어요, 뭐 코에 염증이 있어요, 귀에 염증이 있어요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염증,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염증이 바로 이 염증 반응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뭔지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자고. 자, 염증 반응은 뭐냐면 대량의 항원이 체외 또는 체내에 존재할 때 발생합니다. 와, 그러니까 면역 체계로서는 위급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 놈이 나쁜 놈이라 치자. 일제가 한 명이 침입했어, 우리나라에. 그러면 제가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쳐다볼 수 있겠죠. 비웃으면서. 저 뭐 하나? 그렇죠. 누군가 잡겠지. 근데 만약에 10,000명이 쳐들어오면 큰일 나죠. 10,000명이 쳐들어온다면 그 10,000명의 외부의 침입자가 도시를 막 쓸고 가니까, 다 죽여버리니까. 그럼 위급 상황인 거고, 빨리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다 쓸리죠. 마찬가지입니다. 대량의 항원이 체외에서 침입을 했던, 우리 몸 내부에서 만들어졌던, 체외 내에 존재할 때, 그때 발생하는 게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 알겠죠? 우리는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들어온 항원이 만약에 세균이야.
그러면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세균은 2시간마다 한 번씩 분열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세포는 10시간에 한 번, 아니 20시간에 한 번 분열해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 백혈구가 숫자가 늘어나려면 한 번 분열하는데 20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한 번 분열할 때 세균은 몇 번 분열해? 2시간마다 한 번씩 분열하니까 10번 분열하는 거죠. 그러면 10,000마리가 침입하면 10시간 뒤에는 10,000,000마리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증가되는 거죠. 그 이상은 더 엄청 크게 증가되겠죠. 기하급수로 증가되겠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항하지 않으면 우리는 먹힌다. 우리는 죽는다. 이거죠. 대량이 들어온다면. 그래서 이 대량의 항원이 존재할 때 위급한 어떤 이 상황에서 초등 조치와 빨리빨리 항원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염증 반응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염증 반응은 첫 번째, 자, 비만세포가. 자, 비만세포도 백혈구의 일종이다. 자, 백혈구의 일종인 비만세포가, 자, 항원이 있는 곳에 히스타민을 분비합니다. 히스타민을 분비한다. 히스타민. 처음 들은 애들은 잘 못 쓸 수도 있겠다. 히스타민을 분비한다. 자, 그러니까 이 히스타민은 뭐냐면 여기에 항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신고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막 순찰하고 있는 그런 순찰병들이 여기 적군이 나타나면 적군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적군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 그게 바로 히스타민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자, 히스타민은 그 주변의 혈관벽을 확장시킵니다. 혈관벽을 확장시킨다. 그럼 혈관벽이 확장하게 되면 혈관벽 안쪽에 흐르는 혈류량이 어떻게 돼요? 흐르는 혈류량이 많아지겠지? 그치? 혈류량이 많아지면 백혈구의 숫자가 늘어나죠. 백혈구의 숫자가 늘어난다. 백혈구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반응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빨리빨리 와서 제거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신고하는 거랑 비슷하다. 자, 근데 혈관벽이 확장하게 되면 혈관벽은 커지지만 혈관벽의 두께는 어떻게 돼요? 얇아지겠죠. 풍선처럼. 그죠? 그래서 혈관벽이 얇아지니까 혈관벽의 투과성은 높아집니다. 얇아지니까. 혈관벽의 투과성은 높아진다. 그래서 백혈구가 혈관벽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유도해 줍니다. 백혈구를 혈관 바깥으로 유도한다. 혈관 밖으로 유도한다. 자, 왜냐하면 항원은 혈관 밖에 있을까요? 혈관 안쪽에 있을까요? 안쪽에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안쪽에는 백혈구가 두글두글하죠. 그러니까 이 도둑과 강도들이 경찰서 안을 돌아다니진 않잖아요. 바로 잡혀버리니까. 그래서 있다 하더라도 그냥 잡혀서 없어지니까 대부분의 항원들은 혈관 바깥쪽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항원들을 제거하려면 백혈구가 나가서 잡아야지. 얘가 들어오게 할 수는 없다고요. 들어오면 바로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안 들어오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방어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인 거고, 이런 방어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 뭐냐면 혈류량이 많아지게 되면 부종이 나타나죠. 부어오른다고요. 혈관벽이 확장됐으니까. 자, 부어오르고 혈류량이 많아지니까 발열 반응이 나타나요. 발열 반응. 온도가 올라간다고요. 온도가 올라간다. 자, 그럼 발열 반응이 나타나니까 건조해집니다. 건조해지니까 옆에 깨워. 가렵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가려울 때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막 긁어? 막 긁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묻어있는 항원이 더 들어가죠. 2차 감염이 되죠. 그러니까 긁지 말고 어떻게 되냐면 보습을 해주면 되겠죠. 왜? 건조해지니까 간지러운 거거든요. 여기 뜨거워져가지고. 그래서 보습제를 바르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게 바세린입니다. 알겠죠? 모기 물렸을 때 막 이렇게 십자 모양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긁거나 이거 하지 말고 바세린 바르시면 됩니다. 버물리 안 발라도 됩니다.
알겠죠? 돈 괜히 쓰지 말고. 버물리는 뭐냐면, 감각을 무디게 하는 거야. 버물리는 이렇게 바르면, 여기 피부에 있는 감각 신경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량을 줄이게 하는 거야. 그래서 덜 가렵게 하는 거야. 감각을 좀 낮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엉덩이 맞을 때, 버물리는 막 발라. 바른 다음에 맞으면 덜 아픕니다. 알겠죠? 감각을 좀 연하게 해서 했으니까. 하지만 치료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바세린이 치료하는 거야. 이 가려움증이 아예 없어져 버린다고요. 자, 그러면 이 백혈구가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두 번째, 대식세포가 색세포 작용을 활발하게 한다. 자, 근데 갑자기 대식세포가 나왔죠? 자, 근데 이름에서 알다시피 대식세포에서 대식은 뭐냐면 잘 먹는다죠.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이 대식세포도 백혈구의 일종인데, 지금은 이 염증 반응은 항원이 조금 들어왔을 때 많이 있을 때야. 엄청 많이 있을 때. 그럼 항원들을 빨리 제거해야지. 그러니까 특공대입니다. 알겠죠? 그냥 일반적인 백혈구가 아니라 많은 항원들을 한 번에 제거해주는 그런 특공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찰 특공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식세포가 식세포 작용으로 항원들을 마구마구 제거하고, 그 다음에 디귿, 이 대식세포의 항원 제시가 일어납니다. 대식세포의 항원 제시. 그리고 이 대식세포는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항원 제시도 굉장히 잘해줘요. 얘는 특수한 상황에서 빨리빨리 항원을 제거하기 위한 임무를 띠고 있는 그런 백혈구라서 항원 제시도 주 임무입니다. 얘가 주 임무다. 그래서 이 항원 제시가 되면 이제 2차 방어 작용이 시작된다. 자, 이게 염증 반응입니다. 세 번째, 항미생물 단백질. 자, 항미생물 단백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인터페론과 보체 단백질. 자, 이 중에서 인터페론은 뭐냐면 항원 정보 공유 물질입니다. 그리고 보체 단백질은 이따가 좀 할 건데 2차 방어작용의 세포성 면역을 촉진해준다. 그러니까 인터페론이 하는 기능이 뭐냐면 만약에 내 왼팔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했어. 침입하면 얘네들 이제 침입한 걸 알겠죠. 근데 3주 뒤에 오른쪽 팔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그럼 이 오른쪽 팔은 첫 침입으로 인식할까요? 재침입으로 인식할까요? 다른데? 세포들이 다르잖아요. 다른 세포들이니까 당연히 첫 번째 들어온 거 아닌가? 근데 이 인터페론 때문에 재침입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침입을 받은 이 부분에서 인터페론으로 여기에 항원이 들어왔어요 라고 다 동네방네 소문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온몸이 다 알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인터페론은 특이적 면역이 아니라 비특이적이긴 하지만 단백질로 되어 있는 신호 전달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2차 면역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면역 단백질이 총 3가지가 있어. 이건 지금 쓰는 건 쓰지 마. 그냥 이해만 하세요. 아까 히스타민하고 지금 써준 인터페론과 보체 단백질. 자, 이 3가지가 전부 다 면역 단백질입니다. 자, 근데 면역 단백질 하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니? 방어작용에 좀만 관심이 있다면, 의사가 될 사람이라면. 면역 단백질 하면 떠오르는 거. 면역을 해주는 단백질. 초등학교 때부터 다 아는 거.
항체. 들어봤니? 항체가 항원을 막는 거 알지? 그 항체랑 얘랑 좀 다릅니다. 항체도 면역 단백질인데 얘도 면역 단백질인데 다른 점은 뭐냐면 항체는 항원과 결합을 통해 막아요. 근데 얘네들은 항원과 결합하지 않고 막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히스타민과 인터페론과 고체 단백질은 면역 단백질은 맞지만 특이적이다, 비특이적이다. 비특이적이다. 그래서 1차 방어작용의 면역 단백질입니다. 알겠죠? 항체는 좀 다르다고요. 그래서 1차 방어작용의 단백질이다. 됐죠? 여기까지 1차 방어작용. 그다음에 큰 2번. 백혈구의 종류. 자, 오른쪽 위에. 자, 백혈구는 정의가 뭐냐면, 백혈구의 정의. 자, 백혈구란 우리 몸에 존재하는 방어세포의 총칭입니다. 방어세포의 총칭이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중에서 방어작용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백혈구입니다. 자, 백혈구는 모양과 기능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모양과 기능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모양을 보고 백혈구다 이렇게 인지하는 게 아니라, 방어작용을 하는 세포들은 다 백혈구라고 불러요. 알겠죠? 종류가 되게 여러 종류인데,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호염기성 백혈구가 있습니다. 호염기성 백혈구. 자, 호염기성 백혈구란 염기성을 좋아하는 백혈구. 염기성 상태에서 활성도가 제일 높은 백혈구란 뜻입니다. 염기성일 때 가장 활성도가 높은 백혈구. 그럼 호염기성 백혈구가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호산성 백혈구도 있겠죠. 호산성 백혈구. 호중성 백혈구도 있겠지. 호중성 백혈구. 네 번째, 단핵구. 다섯 번째, 림프구. 전부 다 뭐로 끝나니? 구로 끝나죠. 이 구가 뭐냐면 세포 구자입니다. 세포 구자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호염기성 백혈세포라고 해도 됩니다. 한자기 때문에. 또는 호염기성 세포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한글로 번역하면 이거를 맨 마지막에 셀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한다고요. 구자가 바로 세포 구자라서. 근데 이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호염기성 백혈구가.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도 하냐면 호염구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호염구 같은 말. 자, 그럼 호산성 백혈구는 호상구라고도 하고요. 호중성 백혈구는 호중구라고도 합니다. 호중구. 자, 그리고 단핵구는 다른 말로 대식세포입니다. 아까 전에 했던 거. 자, 근데 우연찮게 디귿디귿으로 갔죠. 단핵구니까 대식세포구나. 디귿디귿으로 갔다. 자, 그리고 이 호염구는 또 다른 말로 또 뭐라고도 하냐면 비만세포라고도 합니다. 아까 전에 염증 반응에 초등 조치 히스타민을 분비했던 이 비만세포가 바로 호염기성 백혈구였구나. 그래서 기능이 뭐냐면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기능을 합니다. 히스타민을 분비한다. 그래서 염증 반응 초기에, 항원에 침입할 초기에 한이나 뭐하니 핸드폰으로? 안 보여? 안경 안 썼어? 그래서 그 카메라로 보고 있는 거야? 대단한데? 안경을 좀 갖고 오지. 안경 써? 지금 있으면 껴. 렌즈 하지 말고 안경 써. 렌즈는 끼고 빼기가 불편하잖아. 자, 호산성 백혈구는 기능이 뭐냐면, 이거는 교육과정 밖이라서 수능에 잘 나오진 않지만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기능을 좀 써줄게요. 해독작용을 합니다. 독을 제거해주는 해독작용을 해주는 게 바로 호산성 백혈구. 그리고 호중성 백혈구는 백혈구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대부분을 차지한다. 왜? 우리 몸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많으니까?
중성이 많으니까. 그죠? 물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성 형태가 많아서 호중구도 가장 많이 차지한다. 비율이 가장 높다. 50% 이상입니다. 이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호중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식세포 작용을 합니다. 혹시 일하는 세포라고 만화 봤니? 만화 중에 일하는 세포라고 일본 만화 있거든? 넷플릭스 검색해도 나와. 웨이브 검색해도 나오고. 그게 일본에서 만든 만화인데, 혈구들을 은인화해서 만든 만화야. 거기서 이렇게 빨간색 빵 못 쓴 여자애가 있거든요? 걔가 적혈구야. 적혈구가 이렇게 엄청 펴져 있으니까. 적혈구. 그리고 하얀색의 어떤 캡못 쓰고, 색깔이 없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애가 있어. 걔네들이 호중구야. 이 호중구들이 거기 만화에서는 단검 가지고 싸워, 단검. 단검 가지고 막 피 터지게 막 싸운다고요. 근데 제일 많으니까, 군인으로 따진다면 일반 보병. 전투력이 약하지만 많은 거, 떼꾼. 바로 이 호중구입니다.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누가 출동한다? 단핵구가 출동합니다. 단핵구가 그 만화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아주 예쁜 아줌마? 예쁜 그 봄으로 나옵니다. 이게 앞치마 두르고. 왜냐하면 이 대세포가 우리가 배우는 거에는 많이 먹어치우는 그런 식세포 작용을 배우지만 실제로는 적혈구를 키워요. 적혈구의 성숙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막 적혈구한테 막 먹이 줘. 분유 주고 막 먹이 준다고. 먹이 좀 그렇다. 이렇게 안고 이렇게 막 키워. 이렇게 젖 먹이면서 키운다고요. 근데 갑자기 이 항원들이 대량으로 침입하게 되면 갑자기 앞치마를 벗고 큰 망치를 들어. 엄청 큰 망치. 그래서 막 치고 다녀. 실제로 그래, 실제로. 실제로 이 대세포는 진짜 재밌어.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면 재밌어. 이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걸 알면 되게 재밌어. 그래서 난 되게 재밌게 봤어. 나이가 들어서. 얼마 전에 봤으니까, 한 2년 전에 봤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 주지, 애들한테. 이거는 뭐고,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보는 거지. 애들도 좀 배우려고 하고. 근데 그걸 모르고 보면은 재미 별로 없어. 그냥 막 액션밖에 안 나와서 막 되게 좀 잔인해. 막 칼로 막 자르고 막 찍고 막 이래. 일본의 특유의 어떤 그 잔인성이 있어. 그래서 단핵구는 하는 일이 뭐냐면 식세포 작용이 활발하다. 식세포 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하는 세포, 백혈구.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고 그랬죠? 쪼갠 항원을 어떻게 한다? 항원 제시한다. 되게 중요합니다. 항원 제시합니다. 항원 제시를 통해 2차 방어작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대식세포다. 자, 림프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B림프구와 T림프구가 있는데 그 옆으로 내가 특징들과 종류를 쭉 써줄 거야. 옆으로 쫙 써줄 거라서 옆에를 좀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놔. 그러니까 좀 작게 써. 조금 작게 써서 이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 놓으라고요. 길게 쫙 이어줄 거니까. 아래는 없습니다. 옆으로만 쫙 써줄 겁니다. 자, B림프구하고 T림프구 중에서 이 둘은 생성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생성장소. 생성장소는 B림프구와 T림프구 둘 다 골수입니다. 혹시 골수가 어딘지 아니? 골수가 어디 이게? 은지야, 골수가 어디니? 충격적인데? 골수가 어디 이게?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지금 다 틀리잖아. 골수는 모든 뼈의 중심이야. 알겠죠? 뼈의 중심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치킨 시켜 먹고 나서 닭다리 뼈가 있잖아. 그걸 이렇게 딱 분질러 봐. 그럼 안쪽에 이렇게 까만색이 들어있을 거라고. 그게 원래는 빨간색의 어떤 그 조혈모세포가 있는 곳이야. 거기 안에서 혈액이 만들어지는 곳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B림프구와 T림프구만 얘네들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골수에서는 전부 다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얘네들 전부 다 만들어지고 적혈구도 다 만들어지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전부 다 만들어진다고요. 알겠죠? 골수에서. 그래서 강아지한테 뼈를 주면 되게 좋아하죠. 강아지. 큰 강아지일수록 큰 뼈를 되게 좋아하잖아. 그게 뼈를 씹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뼈를 씹다 보면 골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 골수가 달아. 달짝지근하다고요. 걔한테는 달짝지근하다고. 그래서 그 골수 먹으려고 뼈를 먹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숙하는 장소는 어디냐면 성숙.
성숙은 실제 완전한 세포가 되는 그런 과정,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세포가 되는 과정을 바로 성숙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성숙하는 과정이 비림프구는 그대로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골수에서 성숙합니다. 골수에서 성숙이 돼서 혈관으로 나와요.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골수에서 성숙이 된다면 나온다고. 하지만 T림프구는 가슴샘에서 성숙을 합니다. 자, 이 가슴샘이 뭐냐면 여기 움푹 들어간 곳 있죠? 움푹 들어간 곳 이 안쪽에 가슴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팡 치면 죽습니다. 이 안쪽에 급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얘가 놀리는 거예요, 얘가. 얘가 놀리게 하면 순간적으로 백혈구의 성숙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쇼크사예요. 어머나 놀래서 죽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때릴 때도 여기 때리면 안 됩니다. 뭐라고? 여기 때리면 안 되고 차라리 머리를 때려요. 여기 아무리 때려도 안 죽어요. 주교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싸대기도 아무리 때려도 안 죽어요. 알겠죠? 보기는 조금 안 좋아 보이지만 여기가 훨씬 안전하다. 몸 같은 데 때리지 말라고요. 몸 때리지 말라고요. 몸 잘못 때리다 죽는다고요. 특히 명치도, 이 명치 알죠? 이 가운데 평평한 부분, 여기는 동방결절이 있는 곳이에요. 심장의 동방결절. 심장에 뇌가 있는 곳이라서 여기를 잘못 때리면 순간적으로 어머나! 그런다고요. 그러면 심장이 멈춰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 몸 때리지 말라고요.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싸대기 때리라고 차라리. 엉덩이 때리고 이렇게 하라고요. 몸은 때리지 말아라. 자, 그래서 분화능이 어떻게 되냐면 비림프구와 T림프구의 분화, 지금 이게 2차 방어 적용하고 있는 거야. 2차 방어적인 관여는 백혈구에 대해 설명해서 나중에 이제 쭉 이어줄 거야. 자, 분화능이 비림프구는 있고요. T림프구도 분화능이 있습니다. 분화능이란 분화를 할 수 있는 능력. 자, 그래서 비림프구는 자, 분열로 비림프가 늘어나고 그러면 어떤 비림프구는 형질세포로 분화하고요. 어떤 비림프구는 형질세포로, 어떤 비림프구는 기억세포로 분화합니다. 그러니까 비림프구는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를 할 수 있구나. 알겠죠? 자, T림프구는 어떤 T림프구는 보조 T림프구로 분화하고, 어떤 T림프구는 독성 T림프구로 분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분화된 이 비림프구와 T림프구의 각각의 기능은 뭐냐면, 자, 형질세포는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입니다.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만든다. 항체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형질세포가. 자, 기억세포는 항원 정보를 저장합니다. 항원 정보를 기억한다. 그래서 기억세포라는 이름 붙여진 거. 그 다음에 보조 T림프구는 식별합니다. 식별. 이놈이 항원인지 아닌지, 항원이라면 어떤 모양인지 정확하게 식별하는 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보조 T림프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벤져스에서 니퓨리 같은 역할. 니퓨리는 싸움을 못 하잖아요. 하지만 요놈 죽여! 이렇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나쁜 놈이야. 그러면 아이언맨하고 토르가 가서 죽이죠. 그지? 그러니까 니퓨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책임자, 총사령관. 싸움은 못 하지만 구별할 수 있는 거. 나쁜 놈, 착한 놈 구별할 수 있는 애. 이 독성 T림프구는 세포성 면역을 담당한다. 세포성 면역은 좀 이따가. 자, 그 다음에 이 두 놈을 또 비교할 겁니다. 두 놈을 비교하면, 자, 분화능이 형질세포는 없습니다. 이제 형질세포는 더 이상 분화하지 못한다. 우리 세포 주기에서 분화가 끝난 세포는 어떤 세포 주기인지 배운 거 기억 안 나니? 세포 주기에서 분화가 끝난 세포. 기억나니? 배웠던 거 기억나니? 자, 분화가 끝난 세포는 지원기에서 멈춘다 그랬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1과 2가 있으면 1세포만 남는다. 그러니까 이 형질세포가 그렇다고요. 분화가 끝났으니까. 하지만 기억세포는 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화하냐면 기억세포는 재침입 시, 항원의 재침입 시 형질세포로 분화합니다. 이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함으로써 빠르게 항체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분화능이 얘 둘은 할 필요 없겠다. 자, 그리고 수명 하나 좀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한 번에 다 써고 있는 거예요. 수명. 어떻게 쓰자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좀 많이 남겨놓으라고. 정도가 좀 심하니 한 번에 다 쓰려고 내가 다 써주려고 이거 묶어주려고. 자, 수명이 네. 더 하면 때릴 것 같아서 더 안 할게요. 형질세포는 항체를 만들잖아요. 자, 근데 이 항체는 역할이 뭐야? 항체의 역할. 뭐를 제거하는 역할? 항원을 제거하죠. 그러면 항원이 제거돼서 항원이 만약에 없어졌어. 그러면 이 항체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만들어 놓을까요? 아니죠. 얘를 줄여야지. 그럼 항체 농도를 줄이려면 어떻게 되게? 얘가 죽으면 되지. 형질세포는 죽습니다. 갑자기 항체 없어? 나 죽을게. 깨끗하게 죽는다고요. 알겠죠? 그래야 정상세포야. 근데 만약에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암세포예요. 그래서 무조건 죽을 세포들은 죽어야 돼요. 기능에 따라서. 그래서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항원이 있을 때만 항체를 막 만들다가 항원이 없어지면 스스로 자살을 통해서 없어집니다. 알겠죠? 하지만 기억세포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그렇죠. 기억세포는 살아남고 있어야죠. 그래야지만 나중을 대비할 수 있죠. 그래서 수명이 그래서 짧고 얘는 길다. 알겠죠? 자, 아래쪽에 보면 2차 방어적용의 특징 쓰는 건 안 써도 됩니다. 그 밑에 항원과 항체만 쓸 겁니다. 자, 항원은. 자, 항원은 체외 내부의 이물질의 총칭입니다. 이물질의 총칭을 바로 항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가장 정확히 정의한 항원의 정의야. 자, 항원이란 체외 내부에 존재하는 이물질의 총칭. 알겠죠? 자, 근데 문제 풀 수 있게 내용을 좀 바꿔주면, 자, 항원이란 이 항자는 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대항. 그리고 이 원은 원인. 대항을 하는 거에 대한 원인. 즉 면역에 대한 원인을 뜻합니다. 면역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면역의 원인인 항원이 있을 때만 뭐가 일어난다? 면역이 나타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항원이 없으면 면역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면역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제 풀 때 1차 방어작용이 일어납니까? 2차 방어작용이 일어납니까? 물어보면 항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항원이 침입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면역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이 면역에는 뭐가 있냐면 1차 방어와 2차 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자, 1차 방어든 2차 방어든 어떠한 면역도 항원이 침입하지 않는다면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럼 항체. 자, 항체의 정의는 항원과 결합하여 항원을 제거하는 면역 단백질입니다. 얘는 정의고, 구조. 자, 항체의 구조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자. 항원의 종류는 많게 적게? 항원의 종류는 많다 적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항원과 1대1로 결합을 하는 항체의 종류도 많아야지만 내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 몸 내부에서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침입받았던 항원들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내 몸에서 만들어졌던 항체의 종류도 많습니다. 알겠니? 자, 근데 항체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이 하얀색 부분은 바로 모든 항체들의 공통적인 부위입니다. 이름은 바로 불변 부위라고 합니다. 자, 불변 부위는 모든 항체의 공통 부위입니다. 공통 부위. 자, 항체들의 공통 부위인 이 불변 부위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감마 글로불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 자, 근데 이 감마 글로불린이 어떤 구조인지 이걸 배우는 곳은 생화학이나 또는 유기화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우리 몸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생물학이죠. 그래서 얘 구조는 몰라도 되고 그냥 얘가 단백질의 일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런 항체들의 공통 부위인 이 불변 부위가 바로 단백질의 일종인 감마글로빈으로 되어 있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항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단백질이다 이렇게 배웠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알겠죠? 모든 불변 부위가 바로 감마글로빈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빨간색 부분은 뭐냐면 가변 부위라고 합니다. 가변 부위. 자, 이 가변 부위는 항원과 결합하는 특이적 부위입니다. 항원과 결합하는 특이적인 부위. 자, 근데 이 가변 부위라는 이름 때문에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새로운 항원이 들어올 때마다 이 가변 부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습니다. 자, 새로운 항원이 들어올 때마다 변해버리면 이거는 특이적 방어가 아니라 비특이적인 방어로 바뀌죠. 특정 항원만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가변 부위라는 이름은 처음에 형성될 때 변하기 때문에 가변 부위야. 계속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두 번째는 안 변합니다. 한 번 형성된다면 안 변합니다. 한 번 형성 후 변하지 않는다. 한 번 형성된 후에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항체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자, 기능. 이 항체는 뭐랑 비유할 수 있냐면 그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물로 물고기를 한 번에 쫙 잡아서 잡을 수 있죠. 한 번에 많이 잡을 수 있죠. 자, 근데 이 그물로 물고기를 죽였니? 죽일 수 있니? 그물로 이렇게 때려요. 죽일 수는 없죠. 어떻게? 모아서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도구인 거죠. 그리고 또 수갑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수갑. 내가 수갑을 차고 있어. 그럼 뭐가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지만 또 뭐가 안 좋냐면 뛸 수가 없죠. 이게 뛰어져. 이렇게 뛸 수가 없으니까 바로 잡히죠. 너 일로 와. 이렇게 잡히죠. 도망갈 수가 없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항체입니다. 그래서 항체는 중성화 또는 응집 또는 침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가 있을 때는 항원들이 쭉 다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백혈구가 지나가다가 여기 항원이 있네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렇게 주축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항원들을 다 잡을 수 있다고. 그러면 항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더댕겨요. 이 조직액 사이사이의 액체를 통해서 막 흘러가면서 도망다녀요. 그러니까 백혈구가 잡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겠죠. 잘 못 잡습니다. 잡아도 하루에 몇 개 잡아. 그럼 막 그동안 막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잘 잡기가 어렵다. 하지만 항체가 있으면 중성화되고 응집되고 침전되면서 바로바로 한 번에 많은 항체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항원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항원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항체다.
따라서 항체는 항원을 제거한다. 자, 이 말은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근데 맞습니다. 왜냐면 항체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 항원에 제거되는 속도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거한다는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내가 정의할 때도 항원과 결합하여 항원을 제거하는 면역이라고 써놨잖아요. 제거하는 건 맞다고요. 역할이 너무너무 크니까. 알겠지? 하지만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항체는 항원을 직접 제거한다는 틀린 말입니다. 직접 제거한다. 이 직접 때문에 틀린 말. 알겠죠? 그러면 항원을 제거하는 건 누구냐면 백혈구입니다. 결국엔 백혈구가 식세포 작용으로 제거하는 게 항원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요. 근데 좀 더 빠르게 제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항체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넘어가서 와, 시간이 너무 빠르다. 우리 이론 끝내고 잠깐 쉬자. 알겠죠? 아니요. 방어작용까지. 혈액은 안 할 거예요. 응집 반응은 안 할 겁니다. 2차 방어작용. 좀 힘드니 좀 쉴까요? 네. 여기 벽시계로 45분까지 앉아있어. 좀 시간 많이 준대. 대신 엎드려서 좀 자진 말자. 엎드려서 자진 말자. 좀 환기 좀 하고 오자. 그걸 집에서 해야지. 제가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 풀지 못하잖아. 너 오늘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가지 말라니까? 가면 안 된다고. 거기서 왜 나와? 아, 초코파이 가지고. 최고의 재능과 멘붕, 스타스는 인스턴 팔로워가 1200만 이상
대체량대로 제정신이 아닌 모습이었는데요. 대체량 순간에 주맥주를 마셨고 1.5kg을 홍보했습니다. 전혀 미안해하는 모습 없이 가르시아는 모습을 긍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르시아가 완벽한 모습으로 세계 챔피언 헤이니를 압도해버렸습니다. 그가 가르시아의 모습을 보고 헤이니의 우승을 만난 시드는 충격에 빠졌는데요. 더 중요한 빨리 들어와. 이제 1분 남았어. 빨리 들어와. 1분 남았다. 빨리 들어가. 들어가서 먹어. 아, 이거 사과 마신 데는 뭐 드셔봤어요? 아니 왜 누가 꼬라봐? 뭐?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수학습 아니 뭐 개운하네. 자리 앉아. 자리 앉아. 자리 앉아. 화장실. 빨리 갔다 와, 빨리. 네. 자리 앉아 이제. 자, 2차 방어작용. 자리 빨리 앉아. 응. 신경 말씀이 2차 방어작용은 대이세포의 항원 지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항원 응집방이에요. 안 합니다. 오늘 안 합니다. 다음 주에 해야죠. 범인 애들만 모아서 할 겁니다. 범인 빨리 나오면 빨리 알려줘. 그러니까 그 주중에 미리 알려줘야. 그러니까 항원 대이세포의 항원 지시부터 시작하고 항원 지시가 되면 자, 이 비림프가 이제 기웃거립니다. 얘들아 좀 집중하자 이제. 이 비림프가 원래 기능이 뭐였냐면 형질세포하고 기억세포로 분화돼서 형질세포는 항체를 생산하는 기능, 그리고 기억세포는 항원 정보를 기억한다 그랬지? 그런데 이 비림프고도 식별 능력이 조금은 있습니다. 식별 능력이 조금 있는데 이게 항원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이 정도.
남잔지 여잔지 긴가민가. 남잔가? 여잔가? 이런 거. 여잔가? 이런 거. 그러니까 잘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식별 능력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비림프가 와서 기웃거리고 있지만 정확하게 식별할 수가 없으니까 보조 트림프가 도와줍니다. 보조 트림프가 와서 자, 이 항원을 정확하게 스캔해 줍니다. 아, 이놈은 항원입니다. 그리고 이 항원 중에서 이런 모양입니다. 정확하게 식별 능력을 완성한다. 그래서 이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를 합성합니다. 그래서 이 보조 트림프가 이 수용체와 이 항원과 결합하는 수용체를 만든 상태, 자, 이 상태를 활성화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활성화된 보조 트림프는 이제부터 이 항원만 막습니다. 알겠죠? 다른 항원은 이제 못 막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보조 트림프가 이 비림프구한테도 이 정보를 줍니다. 활성화를 촉진시켜준다. 그러면 이 비림프구도 이 항원에 대한 정보를 알죠? 그러면 이 항원과 결합하는 수용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비림프구를 활성화시켜준다. 닉 퓨리가 아이언맨을 활성화시켜준 것처럼. 알겠죠? 닉 퓨리가 토르를 활성화시킨 것처럼. 원래 그 토니 스타크가 그 정의의 사도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닉 퓨리랑 얘기한 다음부터 정의의 사도로 변했잖아요. 활성화시켜준 거죠. 악당 잡는 놈으로, 히어로로. 자, 그리고 이 보존 트림프가 독성 트림프구도 활성화시켜줍니다. 독성 트림프구도 이 항원은 이런 모양이에요 라고 알려준다고요. 그래서 활성화를 촉진해준다. 그래서 이 활성화가 된 보조 트림프구, 비림프구, 트림프구가 같이 협력해서 같은 종류의 항원을 대항합니다. 그러니까 팀을 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벤져스죠. 그러니까 이 항원에 대한 어벤져스. 이해되죠? 되게 좋아했었죠. 평행이론 나오면서 재미가 없어졌지만. 그래서 활성화된 독성 트림프구는 세포성 면역을 담당합니다. 세포성 면역. 자, 그리고 활성화된 비림프구는 체액성 면역을 담당합니다. 체액성 면역. 자, 근데 이 의미를 좀 보면 세포성에서 성 앞에 있는 이 세포, 체액성에서 성 앞에 있는 이 체액, 이 앞에 동그라미 친 이 세포와 체액은 면역의 대상이 아니라 면역의 주체입니다. 면역의 주체다. 이네 두 개가.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세포성 면역의 뜻은 세포가 하는 면역이라는 뜻이야. 알겠죠? 세포가 하는 면역. 그러면 체액성 면역은 체액이 하는 면역이라는 뜻이죠. 체액이 하는 면역이라는 뜻. 이게 왜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이렇게 불려지냐면, 좀만 생각해봐. 내 몸에 어떤 곳에든 항원이 만약에 있어. 근데 어느 곳에서 항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제거하려면,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체계를 이용해서 면역 체계를 구축해야 돼. 우리 몸에 어떤 곳에 항원이 있더라도 제거할 수 있게 면역 체계를 구축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체계의 면역 체계를 구축해야 돼. 그렇지. 혈액이 구성해야지. 혈액은 우리 몸을 다 도니까. 맞지? 그래서, 이거 쓰지 마. 지금 쓰는 건. 자,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은 혈구와 혈장으로 나뉘는 거 아니? 혈구는 세포고, 혈장은 체액이죠. 그래서 혈구 속에 들어있는 혈구가 하는 거는 바로 세포성 면역. 혈장에서 하는 건, 체액이 하는 건 체액성 면역이라고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 세포성 면역은 이 혈구 중에서 어떤 혈구가 하냐면 독성 T림프구가 합니다. 독성 T림프구. 그리고 안 써도 됩니다. 자, 혈장 속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바로 항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체로 막는 면역이라는 뜻이에요. 항체는 바로 체액이 들어있으니까. 알겠니? 그래서 정의를 써주면 세포성 면역은 감염된
감염된 자기세포 또는 장기 이식된 세포를 독성 T 림프구가 직접 제거하는 면역입니다. 자, 근데 대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걸 제거한다? 감염된 자기세포를 제거한다고요. 감염된 자기세포. 자, 비유하자면 여기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 민혁이가 어떤 깡패한테 마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민혁이가 마약을 많이 했어요. 그거를 학주가 봤어. 학년 주임이 너 학주라고 하지? 학주라고 하지. 학년 주임이 이걸 봤습니다. 그러면 이 학주는 얘를 제거하게. 그렇죠. 얘를 제거하죠. 왜? 너는 필요 없는 거죠. 넌 더 이상 학생이 아니야. 죽어! 한다고요. 필요 없는 애들은 죽어야지. 없어져야지. 그래야 학교가 평온하지. 그것처럼 우리 몸에 존재하는 세포 중에서 감염이 되거나 기능을 상실한 애들을 골라다가 죽이는 게 바로 독성 트림프구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악의 근원인 얘는 누가 죽이게? 학년주임이 죽이는 게 아니라 경찰이 죽여야지. 그러니까 학년주임이 경찰한테 알려줘야지. 그러면 경찰이 얘를 제거하지. 경찰이 바로 백혈구입니다. 대식세포. 알겠죠? 경찰이 바로 대식세포고, 이 독성 트림프구는 바로 학주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에 있는 학생만 다룬다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 중에서 이상 있는 세포를 제거하는 게 독성 트림프구의 세포성 면역이라고요. 알겠죠? 구분되니? 자, 그러면 체액성 면역은 뭐냐면 체액으로 막는 면역입니다. 체액으로 막는 면역. 아까 체액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잘 모르겠으면 두 글자만 기억하면 돼. 자음 두 개만. 히읗치읓만 기억하시면 돼요. 히읗치읓. 항체다. 항체로 막는 면역입니다. 항체로 항원을 막는 면역을 체액성 면역이라고 한다. 알겠니? 자, 그럼 이 항체는 일반적으로는 스스로 만들죠. 항원이 침입이 되면 스스로 항체가 만들어지니까 항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활성화된 이 비림프가 자, 분열을 통해서 여러 개의 비림프로 분열합니다. 이거 수용체 꼭 그려줘. 수용체. 자, 그럼 어떤 비림프구는 형질세포로 분화하고, 어떤 비림프구는 기억세포로 분화합니다. 그래서 이 분화된 형질세포는 이 수용체를 많이 만듭니다. 화살표가 아니지.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기억세포는 이 수용체에 대한, 항원에 대한 정보를 기억합니다. 항원 정보 기억. 그리고 형질세포는 항체 생산. 항체 생산은 좀 이따가 쓰자. 자, 그래서 이 수용체를 많이 만드는데, 이 수용체를 세포 바깥으로 이렇게 분비하면 얘네들이 바로 항체입니다. 그래서 항체를 생산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이 항원과 결합하는 수용체가 여러 개가 있어서 많이 만들어서 바깥쪽으로 분비하면 그 수용체가 바로 항체 역할을 한다고요. 알겠죠? 자, 붙어 있을 때는 수용체 기능을 하고 분비되면 항체다. 그래서 첫 침입 때는 여기서부터 이 비림프구부터 이렇게 쭉 활성화돼서 비림프구의 활성화로부터 쭉 와서 이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든다고요. 이렇게 항체를 만드는 과정을 1차 면역이라고 합니다. 2차 방어작용 중에 1차 면역이라고요. 알겠죠? 1차 면역이랑 1차 방어랑 헷갈리면 안 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2차 방어야. 알겠지? 자, 그럼 1차 면역이 뭐냐면 비림프구에 의한 항체 생성 과정입니다.
항체 생성 과정. 이걸 1차 면역이라고 한다. 자, 그럼 만약에 같은 항원이 재침입을 했습니다. 항원이 재침입을 했어요. 자, 근데 재침입을 했을 때 이 기억세포가 있는 상태에서 재침입을 했어. 그러면 이 기억세포 자체가 분화합니다. 이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여기서 항체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기억세포부터 시작해서 항체를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2차 면역이라고 합니다. 자, 2차 면역은 시작이 어디서부터? 뭐에 의한 항체 생성? 기억세포부터 시작하니까 기억세포에 의한 항체 생성 과정이다. 하지만 기억세포가 만드는 건 아니고 기억세포가 형질로 분화돼서 형질에서 만드는 건 똑같습니다. 알겠죠? 기억세포에 의한 항체 생산 과정. 자, 그러면 소요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이 비림프가 활성화되는데 2일에서 3일 걸립니다. 생각보다 많이 걸리죠? 내가 그냥 간단하게 쓰긴 썼지만 이 활성화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리고 분화돼서 항체를 만드는 데까지 합쳐서 3일에서 4일 걸립니다. 그러면 전체 소요 시간은 며칠? 약 일주일 걸립니다. 약 일주일 걸린다. 그러니까 내가 첫 침입을 받은 항원에 의해서 그 항원에 대한 항체를 만들 때까지 거의 일주일이 걸린다고요. 그럼 그 전까지는 2차 방어작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의 1차 방어작용의 식세포작용과 염증 반응으로만 버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굉장히 많이 아프다고. 항체가 만들어지면서 서서히 몸이 낫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자, 근데 2차 면역은 이 기억세포가 분화해서 항체를 만들기까지 1일에서 2일 소요됩니다. 굉장히 빨리 만들죠? 이거랑 비교했을 때 엄청 빨리 만들기 때문에 빠르게 항원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 약 1에서 2일 걸린다. 자, 아래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아래쪽에 공간에다가 적으세요. 자, 방어작용을 좀 이제 묶어줄게. 다시 내용을. 자, 방어작용은 크게 1차 방어와 2차 방어가 있습니다. 우리 배웠던 거 생각해봐. 1차 방어에는 크게 뭐로 나뉜다? 기억나니? 뭐라고? 그렇지. 장벽을 통한 방어와 내부 방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분리하라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나중에 들어가라고. 처음부터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장벽을 통한 방어와 내부 방어가 있었구나. 이 정도만. 자, 그러면 떠오르잖아. 내가 기억하기 싫어도 떠오르잖아. 장벽을 통한 방어에 뭐가 있었어? 그거 나오잖아요. 너 외우려고 안 했잖아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알겠죠? 피부가 있었고, 점맥과 점액물질이 있었고, 털이 있었고, 기침 대책이 있었잖아요. 이게 쫙 나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래서 2차 방어적에는 뭐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자, 체액성 면역은 뭐로 막는 면역? 항체로 막는 면역, 즉 체액으로 막는 면역이었죠. 맞지? 그러니까 이 체액성 면역은 항체로만 막으면 다 체액성 면역이지. 근데 그 항체가 어디 존재한다고? 체액에 있다고. 그러니까 체액으로 막는 면역은 다 체액성 면역이지. 근데 만약에 항체를 내가 만드는 경우도 있고 항체를 만들어서 주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입한 경우에 항체로 막는 것도 체액성 면역이 아니게. 내가 만들지 않아도. 맞죠? 왜냐하면 주입한 항체도 내 몸에 체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체액으로 그 항원을 막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체액성 면역은 크게 나누면 스스로 만든 항체, 스스로 만든 항체로 막는 것도 체액성 면역이고 주입받은 항체로 막는 것도 체액성 면역입니다. 자,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경우에 1차 면역과 2차 면역으로 나뉜다? 1차 면역, 2차 면역, 방금 전에 한 거.
스스로 만드는 경우 아니면 주입한 경우. 스스로. 그렇죠. 여기에서 1차 면역과 2차 면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됐어요? 응. 자, 그리고 이따가 문제 풀 때 팁을 좀 써줄게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용 정리가 되는 상태에서 기억, 니은, 디귿 풀 때 자꾸 틀리는 건 내가 지금 알려주는 거를 알고 있으면 절대 안 틀립니다. 알겠죠? 대신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알겠죠?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1차 방어작용과 2차 방어작용이 일어났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1차 방어작용이 일어났니? 2차 방어작용이 일어났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고. 그럼 1차 방어와 2차 방어가 일어나는 경우를 물어본 경우에는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항원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항원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 그러니까 모든 생물, 모든 동물들은, 면역체계가 있는 동물들은 항원이 침입하면 1차 방어와 2차 방어는 무조건 일어나. 죽었든 살았든. 알겠죠? 죽더라도 이 방어작용이 일어나고 나서 못 막아서 죽는 거야. 이 방어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죽는 경우는 없다. 알겠죠? 1차 방어와 2차 방어 물어보는 건 뭐만 확인하면 된다? 항원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요. 알겠죠? 근데 1차 방어작용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고? 그렇죠. 비특이적 면역이 일어났니라고 물어봐도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또는 선천적 면역. 그래도 1차 방어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특이적 면역, 후천적 면역 물어보면 2차 방어작용이라고 생각해도 돼. 같은 말이야. 그럴 때 뭐만 확인하면 된다고? 항원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요. 알겠죠? 항원이 있으면 둘 다 무조건 일어나는 거야. 무조건. 알겠지? 그 다음에 체액성 면역이 일어났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체액성 면역이 일어났니? 이렇게 물어보면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는 건 항체로 막는 면역이죠. 근데 항체로 막았다는 얘기는 이 항체로 뭐를 막았다는 얘기야? 항원.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있어야 돼? 항원과 항체가 모두 있어야 돼. 알겠죠? 얘가 일어났는지 확인하려면 그 개체 안에 항원과 항체가 모두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문제 과정 이해 못해도 돼요. 알겠죠? 문제 과정 이해 못해도 되고 지문 안 읽어도 돼요. 지문 안 읽어도 되고 항원과 항체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 그러면 얘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니? 자, 그리고 세 번째 2차 면역이 일어났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자, 2차 면역이 일어났니? 물어보면 2차 면역이 되는 조건이 뭐였니? 위에서 방금 했는데. 그렇지. 2차 면역의 정의는 기억세포에 의한 항체 생성 과정이지. 그러니까 재침입을 했을 때 그 체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기억세포가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알겠죠? 기억세포가 있어야 되고 항원이 있으면 돼요. 알겠죠? 기억세포와 항원이 있으면 2차 면역이 될 수 있다. 물론 항상은 아니긴 하지만 항상은 아니고 기억세포가 있다고 하더라도 2차 면역이 안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아니지. 그건 아니지. 기억세포가 형성이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기억세포가 있으면 무조건 2차 면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혈청에 특정 백혈구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A혈청, B혈청 해가지고 막 기호를 주거든요. 근데 혈청 속에 뭐 기억세포가 있니? 뭐 형체세포가 있니? 이렇게 물어봐. 근데 혈청은 뭐냐면 혈장 중 항체야. 혈장 중에 들어있는 항체를 바로 혈청이라 그래. 그러니까 백혈구는 있다 없다. 좀 헷갈리나? 당연한 건데 혈액은 이건 안 써도 돼. 자, 혈액은 혈구와 혈장으로 나뉘죠. 맞죠? 혈구에는 뭐가 있어요? 적백혈소판이 있겠죠? 그리고 혈장에는 항체가 들어있다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있다고, 영양물질 등등, 산소도 있고 CO2도 있고. 자, 그러니까 혈청이라고 하는 건 얘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혈구는 배제라고요.
그러니까 이 혈청에는 어떠한 세포도 들어있지 않다. 어떠한 백혈구와 어떠한 적혈구와 어떠한 세포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알겠죠? 혈청에는 온리 항체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리 항체다. 다른 건 어떤 것도 없다. 알겠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 10문제 이상 나오거든요. 이 지문이. 근데 5개 이상 틀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료를 해석하다 보면 자꾸 이걸 놓쳐. 내가 얘기했던 거를 자꾸 놓치고 자료 해석하느라고 집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이걸 놓친다고요. 임금명령법. 자, 오른쪽에 중간에 보면 임금명령법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신 주사법과 혈청 주사가 있습니다. 백신 주사, 혈청 주사. 주사액, 목적, 대상. 자, 백신 주사는 약화된 항원 또는 죽은 세균을 집어넣어주는 게 백신입니다. 왜냐면 똑같은 항원을 넣게 되면 이거를 예방하려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안전성 때문에 약화시킨 항원 또는 죽은 세균을 넣어서 분열하지 못하는 애를 넣어준다고요. 알겠죠? 자, 그럼 목적은 뭘까요? 백신 주사의 목적. 그렇죠. 인위적으로 뭘 시켜주는 거냐면 인위적인 1차 면역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기억세포를 강제로 형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억세포 형성이 목적이다. 기억세포 형성. 자, 기억세포 형성되면 뭐가 좋으니까? 그쵸. 2차 면역이 될 수 있으니까. 따라서 2차 면역이 될 수 있게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은 바로 예방이다. 미리미리 약한 항원을 줘서 예방을 시켜놓고 진짜 항원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빠르게 대처하라고. 알겠죠? 실제로 맨 처음에 만들어진 백신이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 우리 제너가 있죠? 제너의 무슨 법? 종두법 기억나니? 이 종두법이 뭐냐면 천연두의 백신을 만든 건데 제너가 의사야. 근데 그 제너의 동네에 자꾸자꾸 애들이 죽어가는 거야, 천연두로. 근데 자기 아들은 천연두에 안 걸렸어. 그래서 이 제너가 막 죽어가는 그런 애들을 보고 우리 아들은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죽어가는 그런 아이의 고름을 빼서 자기 아들한테 주사해요. 미친 거죠. 근데 그게 다행히도 가설이 맞았던 거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행히도 그 아들은 그래서 천연두에 걸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래서 이 백신의 어떤 최초의 어떤 그 제너의 가설이 맞았던 거죠. 약한 항원을 주사하게 되면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방 백신을 맞으면서 굉장히 안 좋은 병 중에 하나인 소아마비가 완전히 사라졌다. 너네 소아마비가 뭔지 모를 거야 아마.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소아마비가 반에 1명 정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소아마비 걸린 애들은 막 이래. 꺾어지고 이발 이렇게 벌려져 있고 말할 때 막 이상하게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 그게 소아마비 걸린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어린 아이의 면역이 결핍된 그런 아이들의 신경에 기생해. 그래서 신경세포를 죽이는 그런 질병이야. 엄청 무서운 질병이야. 근데 어른들한테는 안 걸려. 면역이 있을 때는 안 걸리고 면역이 없는 애들한테만 걸려. 자, 이거를 이 백신으로 완벽하게 다 지금 없애버렸어요. 너네도 어렸을 때 지금 다 6번 이상 맞았을 거고요. 6차 백신까지 이렇게 맞는다고. 자, 왜냐면 백신을 한 번 맞는다고 해서 기억세포가 형성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 번 맞게 돼서 기억세포를 무조건 만들어줘서 우리나라에서는 소아마비가 아예 없다 이제. 거의 멸종됐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다 한 거라서. 자, 대상은 침입을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 번도 침입받지 않는 사람에게 미리 줘서 면역을 시켜준다. 자, 혈청주사는 뭐냐면 혈청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항체. 그치? 항체로 막는 면역이고 주사액 속에는 항체가 들어있다. 항체 only, 항체만 들어있다는 거. 자, 그럼 항체를 넣어주는 목적은 뭐다?
그렇죠. 항체를 만드는데 1차 면역 때는 되게 오래 걸리죠. 그래서 치료를 목적으로 해주는 거다. 치료, 항원이 있을 때 빨리빨리 항체로 막으려고 치료 목적으로 넣어주는 게 항체 주사입니다. 따라서 대상은 어떤 사람이냐면 침입을 받고 있는 중의 사람에게 주사하겠죠. 알겠죠? 빨리빨리 그 항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항체 만드는데 오래 걸리니까. 자, 마지막으로 알러지 반응. 알레르기 반응. 이 알레르기 반응은 다른 말로 과민성 염증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알레르기 반응을 언제 내가 우리 둘째 아들한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 물어봐가지고, 알레르기를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되게 개구장이야. 그래서 내가 알레르기라고 얘기하면 얘가 알르레기 이렇게 발음을 해. 알레르기 막 이렇게 발음을 해. 그래서 지금은 얘가 알레르기가 맞는지 알레르기가 맞는지 몰라. 지가 헷갈려 해. 그래서 진짜가 뭐야? 그렇게 물어봐도 알레르기 막 이래. 그러니까 너네도 헷갈리면, 이거 바꿔서 읽지 말라고요. 나도 지금 헷갈려. 걔 때문에. 알죠? 그러니까 헷갈리잖아. 자꾸 알르가 먼저 나오잖아. 알레르기가 맞고, 헷갈리면 알러지라고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러지라고 써도 된다. 자, 이게 광문적 염증 반응인 이유가, 과정이 첫 번째, 항원의 침입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 항원을 받았으니까 뭐가 일어나? 항원이 들어왔으니까 면역이 일어나겠죠. 즉 1차 방어와 2차 방어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항체를 생산하겠지. 이해되지? 이때까지는 아무런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체를 만들기까지 들어왔어도. 그래서 이 항원이 세모 모양이라고 치면 이때 만들어진 항체는 이거랑 결합하는 항체니까 이런 모양이라고 치자. 자, 그러면 이때 만들어진 이 항체는 뭐랑 결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질? 항원. 근데 이 항체가 항원과 결합하는 게 아니라 비만세포에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한 반응이 일어난 거죠. 자, 비만세포와 이때 만들어진 이 항체가 결합을 한다.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자, 이 비만세포에 이 항체가 결합하긴 하는데 불변 부위에 결합합니다. 가변 부위에 결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변 부위에 결합한다고요. 이렇게 결합하고 나니까 마치 뭐 같니? 수용체 같죠? 이 항체가 수용체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원이 만약에 재침입을 하게 됐을 때 항원에 재침입이 일어나면 이 항원이 불변 부위의 비만세포에 결합되긴 했지만 이 가변 부위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 활성화되어 있던 이 가변 부위에 이 항원이 이렇게 결합한다고요. 알겠니? 재침입을 하게 되면 비만 항체 복합체와 항원이 결합한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비만세포가 항원이 있으니까 뭘 분비해요?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하겠죠. 근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원래 항원이 있는 상태에서 히스타민 딱 분비하고 지나가야 돼요. 혈액을 돌아다니니까. 비만세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혈액 속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찍 뿌리고 이제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만 혈관이 붙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항원이 어디 있니? 지몸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지몸에 붙어 있으니 항원이 있네? 히스타민 분비합니다. 근데 가다가 또 있는 거지. 또 분비하는 거지. 가다가 또 있네? 또 분비하는 거지. 온몸을 돌면서 계속 분비하겠죠. 이해되니? 온몸을 돌면서 계속 히스타민을 분비합니다. 자, 비만세포가 온몸을 돌며 히스타민을 과량 분비합니다. 그래서 죽기도 합니다. 이 기도 주변에 혈관이 확산되면 기도를 막겠죠. 그래서 호흡곤란으로 죽기도 합니다. 알겠죠? 막 빨개지고 막 온몸 전체가 다 빨개지고
그럼 빨리 병원 가서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해야 됩니다. 5번째, 항히스타민으로 치료한다. 항히스타민제.